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운동인데 제목이 척추 전문의의 운동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운동은 뭐 다양하죠. 뭐 꼭 뭐 제가 하는 대로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뭐 어떻게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 척추 전문의의 운동 루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은 이제 운동 방법, 제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운동하는 방법보다는, 운동법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운동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 이게 사실 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걸 모르는 분들은 사실 없죠. 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운동을 잘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마음을 다잡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근력 운동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유연성 운동입니다. 많은 종류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엄청난 붐이죠. 이제 러닝들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고, 러닝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기는 한데, 하체의 근력 운동도 같이 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운동을 이제 저는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운동을 제가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력 운동이 사실 저는 척추 전문이니까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유산소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은 이제 내과적 질환들, 그러니까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지혈증, 그 외에 뭐 혈관 질환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과적 질환들을 이제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기능적으로 이 유산소 운동은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무게를 이제 올려 나가는 거죠. 이게 무게를 올려 나가는 거는 근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인데, 이 근력 운동을 무게를 올려 나가려고 하면 어 엔진이 더 튼튼해야지 이 근력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비유를 하게 되면 엄청 이제 크고 무거운 차 같은 경우에는 큰 엔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은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작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내려고 하면 더 큰 엔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과 그러니까 심폐기능이죠. 심장의 기능과 그리고 폐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연성 운동을 하는 거죠.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금 이제 비교를 이제 해 보자고 했을 때, 유연하면 좋습니다. 유연하면 좋기는 한데, 근데 유연성 운동만을 해서는 근력 운동을 이제 커버하기는 사실 좀 이제 한계가 있죠. 물론 근력 운동도 유연성 운동을 완전히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유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뻣뻣하다라고 했을 때, 어 뻣뻣하다라고 해서 아프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근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도 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은 근력 운동이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근력 운동해서 이제 운동 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동 분할이라는 것은 운동을 나눠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을 이제 보통 이제 뭐 2분할, 3분할, 4분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는 요만큼 운동을 하고 또 하루 요만큼 운동을 하고 또 하루 요만큼 3분할이라고 치면 3일을 운동을 하면 전신 운동이 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육을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운동 분할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 의학적인 근거들은 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힘을 쓰게 되면은 그 근육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커지고 힘이 더 세지는데 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는 시간을 완전히 근육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24시간에서 보통 48시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는 이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죠. 하루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틀에 한 번씩 같은 부위 운동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 48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일에 한 번씩 같은 운동을 해줬을 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뭐 2분할, 3분할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왜냐면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개인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 분할을 저는 4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을 운동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운동 분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이제 좋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유연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을 당겨주게 되는 거죠. 늘리는 거잖아요. 유연성 운동을 하는 거는. 늘리게 됐을 때 그 근육의 이제 혈액 공급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중간에 유연성 운동을 해주는 것은 운동 능력을 더 떨어뜨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게를 더 많이 들지 못하고 그래서 근력 운동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건 되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절충인데 운동 중간에 스트레칭을 아주 가볍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다 끝낸 후에 약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그날 운동한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 주고 운동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4분할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 운동 루틴은 처음에 유산소 운동인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날 운동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제 유산소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다들 뭐 처음 이제 헬스장이라는 게 한 25년, 30년 전쯤에 헬스장이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무슨 돈을 내고 등록해서 운동을 하느냐 막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운동을 하는 데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뭐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을 만드는 건데 저는 이제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헬스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가서 뭐 옷을 갈아입고 또 거기서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집에 오게 되면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 외에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하는 날에는 계단을 60층을 오릅니다. 60층
오르는데 20분이 걸리는데 60층을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니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60층이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뭐 사실 60층이 넘는 60층 정도 되는 건물에서 사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파트도 최고층이라고 해도 대부분 다 50층이 잘 안 넘어가니까요. 60층을 오르는데 저는 25층을 오르고 그다음에 15층을 오르고 그리고 10층을 오르고 10층을 오릅니다. 25층을 오르고 나서 그리고 걸으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요. 그리고 숨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고 나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많은 층을 내려가는 이제 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은 무릎에 되게 무리를 줄 수가 있고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25층을 오르고 숨 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또 15층을 오르고 숨 고르기를 하고 10층을 오르고 10층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총 60층을 오르는 거죠. 이렇게 60층을 오르면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계단 오르기는 그냥 러닝머신을 하는 거랑 비교하면 물론 이제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단 오르기는 이제 그 러닝머신을 뛰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하체의 전반적인 근력 강화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 오르기를 하고 심박수 이제 요즘에 우리 운동할 때 다들 시계들 많이들 차시잖아요.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운동을 하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이 심박수는 160회 정도입니다. 이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에서 얼마를 빼고 거기에서 뭐 퍼센트를 곱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나이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제 나이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제 최대 심박수의 80% 정도가 되는 수치가 160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0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최고 심박수가 160회를 넘어가는 정도로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층은 저도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계속 평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왔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이고 이제 조금씩 이제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인 질환들도 생기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진짜 정말로 '내가 마냥 젊지 않다. 정말로 운동하는 습관을 제대로 가지고 한평생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한 지가 지금 아직 1 년은 되지 않았고 한 7-8 개월 정도 됩니다. 저도 늘 운동하다 안 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 7 개월 전쯤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60 층을 오르지 못했죠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5층 정도로 올랐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운동은 조금씩 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까지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늘리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이제 60층이 됐고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라가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거든요. 빨라지고 그다음에 덜 지칩니다. 덜 지쳐서 어 이 오를 수 있는 층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60층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죠. 제가 운동하는 시간을 보통 시작해서 끝내는 데까지 이제 1 시간 20분 정도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100 층, 150층 이렇게까지 뭐 오를 수는 없겠죠. 근데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릴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계단을 60층을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60층을 오르면 20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이 1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데이 1, 2, 3, 4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허리 운동이죠. 허리하고 엉덩이 운동인데 레그 킥백과 스탠딩 킥백, 브릿지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다 이제 하부 허리죠. 허리와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시면 계단 오르기를 하고요. 그리고 레그 킥백이고 스탠딩 킥백이고 그리고 브릿지 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뭐
앞서 여러 시간에서도 가장 이제 운동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이제 권해드리는 운동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에, 레그 킥백 같은 경우 그냥 하게 되면 개수를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저항을 올리는 방법이 이제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이 레그 킥백 그리고 스탠딩 킥백을 하는데, 5kg짜리 모래주머니를 한쪽 다리에 두 개를 착용을 합니다. 10kg를 착용을 하는 거죠. 10kg, 10kg, 여기도 10kg, 10kg 이렇게 착용을 하고 레그 킥백과 스탠딩 킥백을 합니다. 세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해드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 지금 모래주머니를 한쪽 다리에 10kg씩 착용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면 모래주머니라고 검색해보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제품들을 찾아봤는데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5kg거든요. 5kg. 뭐 물론 이제 한 250g부터 해서 5kg까지 있습니다. 5kg까지 있는데 제일 무거운 게 5kg이고, 사실 좀 더 무게를 늘리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는데 5kg짜리 두 개를 착용하고 그 위에다 덧대서 5kg를 더 착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제품이.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지금 뭐 생각을 해서 무게를 올리는 방법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한쪽 다리에 10kg씩 착용을 하고 레그 킥백을 하고 그리고 스탠딩 킥백을 합니다. 그리고 브릿지 운동인데, 브릿지 운동도 무게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개수를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증가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바벨을 이렇게 얹고 브릿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벨 브릿지라고도 하고 또는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이 브릿지 운동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올려가면서 브릿지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허리와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약 10분 정도 해주고 운동을 끝내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죠. 질문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라이프님께서 50대 남성입니다. 건강검진 중 엑스레이에서 DC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에 석회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강직성 척추혈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질환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그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거는 이제 DC라는 이제 질환을 일으키거나 그런 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거의 모든 질환들이 유전적인 영향이 약간은 있다라고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적인 질환들, 그리고 이제 뭐 내과적인 질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유전적인 영향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결과적으로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상황은 현재 그런 상태이고 그 상황에 적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건강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부분은 사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해피라이프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마음에서 너무 이렇게 뭐 거기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61세 여성이시고 척추 허리 내장증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요가와 산책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허리 스트레칭 동작과
코어 강화 운동이 포함된 동작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요가나 산책이 허리에 도움이 되는지요? 음, 당연히 그런 코어 강화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슬라이드 잠깐 보게 보면 이게 이제 결국엔 코어 운동이죠. 코어 운동은 여기 허리와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다리 근육 그리고 등 근육 정도 그리고 복근도 포함을 하죠. 이런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근데 코어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면 결국에 사람을 자세를 똑바로 앉게 하고 똑바로 서게 하는 근육들이 코어 근육입니다. 어 제가 레그 킥백, 스탠딩 킥백 그리고 브릿지 운동을 환자분들한테 시키는데 스쿼트,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를 환자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허리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는 뭐 앞선 시간들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완전히 기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기립을 했다라는 거는 척추가 힘을 받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척추는 처음에 바닷속에서 동물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때 어 이 중력에 대해서 수평인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진화의 끝에 있는 게 인간인데 인간은 완전히 앉고 완전히 기립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척추가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었고 이 연골판이 수직 하중을 받게 되면서 생기는 병이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병들입니다. 그래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레그 프레스는 운동을 할 때 이 척추의 연골판의 수직 하중을 아주 심하게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레그 킥백, 스탠딩 킥백 그리고 브릿지 운동은 척추를 위아래로 누르는 방향으로 힘을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근력과 엉덩이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똑같이 스쿼트 데드리프트처럼 허리와 엉덩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지만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연골판을 더 손상시킬 가능성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가만으로는 근력 운동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좀 더 따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책은 61세라고 하셨거든요. 산책만 하시는 거는 뭐 시간을 예를 들어서 산책하는 시간을 내가 1 시간, 2 시간씩 한다. 칼로리를 소모를 하고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오르기를 해서 심폐기능을 심박수를 좀 더 올려주는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고래님께서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몇 달 전부터 식사 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증상이 심해지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어 누워 있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이건 뭐 척추 쪽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갑자기 식사 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두근거림. 뭐, 진료를 본다라고 하면 어지럽고 두근거림 증상은 일단 심장 쪽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 쪽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 전 신경외과긴 한데 전 척추를 주로 보고 있고요. 머리 쪽 진료를 좀 보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흰수염 고래님께서. 김세웅님께서 70대 남성인데 허리 스텐트 허리 스텐트 시술 했는데 어떤 운동 해야 돼요? 허리 스텐트 시술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스텐트는 보통 심장 스텐트 그리고 뇌혈관 스텐트라는 게 스텐트는 혈관 안에 이렇게 이제 펼쳐주는 그물망을 스텐트라고 하거든요. 어떤 시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허리랑 관련된 시술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어떤 시술을 하셨다고 했을 때 허리 코어 운동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방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 레그 킥백과 스탠딩 킥백을 처음에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브릿지도 가볍게 하시다가 나중에 무게를 올리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데이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단 오르기 하고 이 두 번째 날에는 등 운동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랩풀다운과 케이블로우를 하는데 랩풀다운은 말 그대로 랩풀다운, 렛은 라티시무스라는 등 근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렛풀다운이죠. 그래서 라티시무스라는 이 광배근을 당겨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 운동, 광배근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이건 케이블로우라고 하는데 로우는 이제 노젓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잉 머신이라는 머신이 또 있죠. 요거는 이제 로잉 머신은 아니긴 한데 랩풀 다운과 케이블 로우를 해주는 게 두 번째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계단 오르기로 시작을 하고 20분 정도. 그리고 이날은 이제 허벅지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너 타이라고 하죠. 세 가지 운동, 허벅지 이제 근육은 앞과 그리고 뒤와 그리고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아주 굵은 인대가 붙어 있고 바깥쪽에는 이 허벅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따로 이렇게 두꺼워지지는 않거든요. 근육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허벅지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날인데 계단 오르기를 하고 이날은 이제 어깨 운동과 이제 가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덤벨 프론트 레이즈 그리고 덤벨 레터럴 레이즈 그다음에 시티드 벤트 오버 라테럴 레이즈 그리고 밴드 크로스오버 벤트암 덤벨 풀오버 사진 이름만 보시면 무슨 운동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진 보시면 이게 프론트 레이즈고 이제 어깨 근육에서 이제 앞쪽 부분이죠. 앞쪽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 그리고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삼각근에서 어깨 근육에서 바깥쪽 부분 그리고 시티드 벤트 오버 라테럴 레이즈인데 어깨 근육에서 뒤쪽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합니다. 가슴 운동은 이제 밴드 크로스 오버라고 하는데 이 밴드 크로스 오버를 가슴 운동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밴드 크로스 오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덤벨 풀오버라고 하죠. 뒤쪽으로 내렸다가 위로 들어 올려주는.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번의 사이클, 이제 4분할 운동이 4일 운동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빠진 운동이 있거든요. 팔 운동을 제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박근 운동, 그리고 삼두박근 운동, 그리고 전완근 운동 이런 운동들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같이 해주면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의 제약과 그리고 어떤 운동이 더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선택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운동들 중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은 이 허벅지 근육 운동,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은 이 첫째 날에 하는 레그 킥백 그리고 스탠딩 킥백 브릿지 운동입니다. 환자분들한테도 이 운동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등 운동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운동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어깨 운동하고 가슴 운동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어깨보다도 가슴을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 근육 운동도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 근육은 따로 해주지 않아도 다른 운동들을 해주면 같이 근력 운동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저한테 이제 제가 만들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운동을 하고 있고 근력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코어 그리고 대근육 운동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제가 이제 한 지가 이제 7개월 정도 됐고 저는 사실 살이 잘 안 찌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이제 목표는 체중을 더 늘리고 그리고 근육량을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지나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인바디를 측정을 이제 해봤습니다.
체중 변화는 그렇게 이제 많이 체중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뭐 7 개월 동안 해서 몸무게는 약 한 2-3 킬로 정도 이제 는 상태인데 어 이 인바디를 하면은 이제 뭐 물론 인바디가 뭐 너무너무 정확한 검사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몸에서 이제 구성 성분들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방량이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지방이 되게 많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이 엄청나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몸의 이제 구성 성분들의 비율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군대 뭐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좀 옛날이랑은 좀 다르죠. 그런데 100일 휴가 이제 뭐 제가 뭐 20대 초반 때 친구들 생각해 보면 100일 휴가를 나오면 100일 휴가를 나오면 뚱뚱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살이 빠져서 나오고 그리고 되게 말랐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체격이 조금 키워져서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규칙적으로 자야 되는 시간에 자고 그다음에 하루 3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노동과 그리고 이제 운동이 있는 거죠.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취하고 운동을 충분히 해 주니까 표준 체형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살이 이제 되게 마른 체형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 주고 규칙적으로 먹고 잘 자주면 표준 체형으로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살이 되게 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사 그리고 운동을 해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체형이 표준 체형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인데 그전에 질문을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리해피님께서 몇 년 전 전정신경염을 앓고 나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이로 인해 척추 측만증, 어깨 불균형, 어깨 비대칭이 얼굴 비대칭이 생겼습니다. 그 후 어지럼증, 떨림, 이명, 마비 등의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MRI와 MRA 검사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 했지만 CT에서 상부 경추가 기울어져서 뇌관, 손해에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홀리해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이 답변이 사실 좀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홀리해피님께서도 뭐 아실 겁니다. 지금 병원을 좀 많이 다니셨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치료들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만으로 어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홀리해피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실제로 의사가 봐야 되는 거죠. 아마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니시는 병원에서 더 이제 검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사를 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이거 제가 섣부르게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신 는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다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홀레오피님.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1년 넘게 디스크 내장증을 앓고 있습니다. 급성기보다 휴식 후 많이 나아졌는데 과신전이나 그리고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하고 걷거나 바른 자세에서는 통증이 덜합니다. 척추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무리한 근무 후에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따끔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내장증은 사실상 불치병이라고 들었는데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허리 디스크의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바뀔 텐데요. 근데 지금 처음보다는 증상이 좀 나아진 상태이시고 그리고 많이 이제 뒤로 젖히거나 많이 앞으로 굽히거나 했을 때 통증이 있다. 그리고 걷거나 바른 자세는 통증이 덜하다. 그리고 척추 쪽에 통증이 있고 근무를 무리한 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요 정도시거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해서 방사통이라고 하죠. 방사통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 치료,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청춘이다님은 아직 현재 그 정도 상태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운동은 사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굉장히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가볍게 운동을 시작을 하셔서 정말 천천히 운동을 이제 늘려나가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운동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건가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 뭐 3일이 됐든 일주일에 뭐 5-6일이 됐든지 간에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운동에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 프로그램은 스스로 조금씩 변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운동을 매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저녁에 모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날은 운동 그냥 빠집니다. 그런 날까지 운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제 강박적으로 운동을 매일 빠지지 않고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 맞죠. 근데 운동을 시작을 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목표 같은 걸 세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목표가 체중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체중을 줄이는 게 목표이든 안 그러면은 이제 근력량을 늘리는 게 목표이든 어떤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걸 뭐 시간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3 개월 또는 6 개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몸무게가 100 킬로 나가는데 나는 체중을 1년 뒤에 70 킬로까지 빼겠어. 이런 식의 수치라든지 그런 식의 목표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강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내가 그걸 달성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동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내가 일 주일에 5 일을 꼭 해야 되겠어.'라고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면 운동을 빠지게 됐을 때 스스로 느끼게 되는 뭐 일종의 자괴감이죠. 그걸 내가 목표를 세워 놨는데 내가 그 목표를 오늘도 못 지켰다. 그리고 한 달이 됐든 3 달이 됐든 그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괴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 운동은 안 빠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안 빠지는 거 그거 단 하나만 목표로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녁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모임이 없으면. 그러면 저의 유일한 운동을 함에 있어서의 목표는 저녁에 보편적으로 그냥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온 날이면 그날은 꼭 운동을 한다는 게 제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목적은 아니고 목표죠.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날 하루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이유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날이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있는 날이면 꼭 운동을 한다라는 게 유일한 목표여야 되는데 이 유일한 목표조차도 사실 달성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너무 힘든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운동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소파에 잠깐 누웠거든요. 제일 힘든 건 운동하러 나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뭐 저처럼 이제 아파트 내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운동을 하러 일어나서 나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가면 또 운동이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나가기 힘든데 누워서 소파에 막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누워 있다든지 이 잠깐 집에 와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힘든 날이니까 나는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딱 10 분만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딱 5 분만 운동을 해야 돼. 5 분도 괜찮고 10 분도 괜찮고 15 분도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진짜 오늘은 정말 운동을 쪼끔만 조금만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10 분이라고 이제 10 분만 운동하고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하러 나왔으니까 또 운동이 되거든요. 원래 하던 내가 정해 놓은 루틴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제가 운동하는 루틴이 있는데 제가 운동하는 그 루틴을 이제 운동하러 나오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날은 그 루틴을 다 하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파에서 일어날 때 10 분만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10 분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와서 또 운동을 하다 보면 30 분, 1 시간을 운동을 할 수 있지만 30 분, 1 시간을 운동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나올 때 10 분만 운동을 오늘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와서 정말 10 분만 운동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 마음에 엄청난 운동을 바라보는 이 마음에 엄청난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목표 한 가지는 운동을 빠지지 않는 거라고 했죠. 빠지지 않았잖아요. 10 분만 운동을 했지만 10 분만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 스스로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나 정말 오늘 운동도 빠지지 않고 쪼끔 짧긴 했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목표로 해야 되는 걸 오늘도 충실히 했고 나 스스로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10 분만 운동을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10 분만 운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운동을 유지해 나가는 나의 마음에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은 평생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뭔가 너무너무 바쁘고 그런 이제 뭐 엄청나게 바쁜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을 빠지게 되는데 다시 운동을 복귀할 때도 운동을 쭉 해 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운동을 빠지는 기간이 생기게 됐을 때 다시 운동에 복귀를 하는 게 사실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운동에 복귀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운동을 유지해 나가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와 강박적인 마음 때문에 운동으로 복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줄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은 정말로 효과가 있고 너무나도 이 운동하는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힘든 날 잠깐 퇴근 후에 집에 잠깐 앉았을 때 '아 오늘 너무 힘들어. 나 오늘 10 분만 운동할래.' 그렇게 마음을 드셨으면 정말로 나가서 10 분만 운동을 하고 오십시오. 더 하지 마시고 딱 고만큼만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운동도 많이 힘들지가 않고 그리고 스스로도 칭찬을 해 주고 그리고 목표로 하는 '아 나는 오늘도 운동을 빠지지 않았어.' 그걸 모두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날에 쪼끔만 운동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음날 또는 다음다음 날에 '아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데 오늘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 볼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 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동을 쭉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운동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나가는 도중에도 또 힘든 날은 잠깐 그런 식으로 쉬어가는 거죠. 그게 마음에 너무나도 큰 여유를 주고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사실 앞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하고 제 운동 루틴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음가짐이라는 걸 오늘 더 강조하고 싶고요. 운동은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시동 거는 기간을 한 달 이상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가볍게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운동이 될까? 이 정도로 아주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 뭐 더 필요하면 3달을 하셔도 되고요. 가볍게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다 보면 운동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더 건강한 몸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마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기원님께서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운동 루틴을 알고 싶습니다. 또 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에 하중이 걸리는 운동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는 하지 마시고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레그 킥백과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레그 킥백, 스탠딩 킥백, 브릿지 운동이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시작하시고 긴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좀 더 강도를 올려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자탕 보글보글님께서 디스크 환자입니다. 경과를 보니 디스크 변화는 없지만 3번 척추에서 뼈가 이전보다 자라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해당 경추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선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자탕 보글보글님. 되돌리는 방법은 없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를 했을 때 그게 더 진행하는 거는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이 필요하고 목 같은 경우는 따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허리 근력을 강화해서 허리 자세를 펴야지 목 자세가 같이 발라집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자친 베니아님께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식이요법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수영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생길 때는 수영을 멈추는 게 좋겠죠. 수영에서 평영하고 접영은 허리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형하고 배영은 괜찮은데 평영하고 이제 특히 접영 같은 경우는 허리를 과도하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접영하고 평영은 못하게 제가 말리고 있고요. 그리고 식이요법은 사실 뭐 보편적인 내용들을 지키시면 되죠. 그래서 뭐 요즘에 다들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죠.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들 섭취를 많이 하시고 그런 정도로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척추 마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 피부에 마취 효과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계속되는 이유가 누워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조금 애매하거든요. 마취 같은 경우는 척추 마취를 했다라고 해서 엉덩이 윗부분에 마취 효과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다. 척추 마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론 이제 척추에 들어가는 약의 이제 양에 따라서 마취가 지속되는 시간은 조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마취 효과는 다 사라지거든요. 보통은 7시간 전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다음 날이 되면은 마취약은 척추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고 마취 효과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 척추 마취랑 관련이 있는지는 좀 애매하고요. 저는 사실 더 아니라는 쪽이긴 한데 엉덩이 쪽에 증상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뭐 척추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말초신경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증상이 심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조금 뭐 꼭 그 정도 가지고 꼭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바지락 술집님께서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증상이 있나요? 초기 증상은 사실 아주 초기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이제 근데 허리 통증은 사실 거의 뭐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겪는 증상이죠. 왜냐하면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요. 뭐 이제 10대죠. 보통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16세에서 18세 정도에 인생에 있어서 최고 피크, 모든 기능이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모든 기능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은 사실 제일 이제 뭐 기본이 되는 초기 증상은 통증이죠. 목 같은 경우는 경추통일 거고 허리 같은 경우는 요통이 되겠죠. 근데 이런 척추의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코어 근력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뭐 질문도 다 대답을 해드렸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운동 저희 운동 루틴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운동 루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 루틴은 스스로 만드실 수 있고 근데 저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동을 이제 대하는 운동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을 한평생 해 나갈 수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아이고.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